숨결, 그것이 내가 존재한다는 유일한 증거인 것 같았다. 거친 숨결, 얽힌 숨결. 그리고 지금 내 귓가를 간지럽히는 나른하고 따스한 타인의 숨결. 어둠 속에서 나는 눈을 감고 있었다. 눈꺼풀 뒤로 붉은 잔상이 어른거렸지만 그를 보지 않으려 애썼다. 아니, 어쩌면 그 무엇도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의 입술이 내 목선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였다. 깃털처럼 가볍고 조심스러운 입맞춤. 세상의 모든 다정함을 끌어모은 듯한 손길이 내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의 이름은 윤태우, 내 유일한 친구, 그리고 지금 내 유일한 구원처럼 느껴지는 남자. 세어연아, 그가 속삭이는 내 이름은 기도처럼 들렸다. 그 낮은 목소리에 실린 염려와 애정이 나를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 넣었다. 그래, 이건 내가 원한 일이었다. 적어도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절실히 원했다. 텅 비어버린 내면을 무엇으로든 채우고 싶었다. 살갗의 온기로 이 지독한 한기를 몰아내고 싶었다. 살아있다는 감각을 아주 잠시라도 느끼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뻗었다. 악몽에서 허우적거리다 새벽녘에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를 집어삼키려 했던 그 형상. 나를 향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던 경멸의 목소리. 더러워. 그 목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칠 때마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제발 와줘, 태우야. 나 혼자서는 더는 못 버티겠어. 한달음에 달려온 그는 엉망으로 울고 있는 나를 그저 말없이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편안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그 이상의 것을 갈망했다. 위로가 아닌 망각을, 동정이 아닌 열기를.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셔츠를 붙잡고 서툰 입맞춤으로 그에게 매달렸다. 놀란 듯 굳어있던 그의 몸이 이내 조심스럽게 나를 받아 안았을 때 나는 아주 잠시 안도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몸이 내 위에서 움직일수록 그의 뜨거운 숨결이 내 피부에 닿을수록 내 안에 무언가가 비명을 지르며 얼어붙기 시작했다. 머릿속에서는 괜찮다고, 이건 태우라고. 그는 너를 상처 주지 않을 거라고 속삭였지만 몸은 배신자처럼 멋대로 반응했다. 그의 손이 내 뺨을 감싸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움찔했다. 눈앞의 태우의 다정한 얼굴 대신 나를 비웃던 강민준의 얼굴이 겹쳐졌다.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내 피부는 마치 거친 사포에 쓸리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의 입술은 따뜻했지만 내 기억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의 입술을 끄집어냈다. 이것도 연기야. 불쌍한 척하는 거 이제 지겨운데. 민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그가 나를 제멋대로 탐하고 욕망을 채운 뒤 경멸적으로 내뱉었던 말들. 사랑한다고 속삭였던 그 입술로 나를 조각조각 난도질했던 기억. 그 기억의 파편들이 온몸의 신경을 찌르는 것 같았다. 서연아, 괜찮아. 내 몸의 미세한 경직을 느낀 것일까? 태우가 움직임을 멈추고 나를 내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에 담긴 걱정이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괜찮다고 말해야 했다. 이 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나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이 착한 남자를 밀어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애써 입꼬리를 올려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괜찮아.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려 나왔다. 거짓말이라는 명백한 증거였다. 태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시선 아래 나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가면이 벗겨지고 상처투성이의 맨 얼굴이 드러나는 느낌. 그는 다시 천천히 몸을 숙여 내게 입을 맞췄다. 이전보다 훨씬 더 느리고 부드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 세공품을 다루듯 그의 인내심과 다정함이 나를 녹여주기를 바라며 나는 필사적으로 그의 키스에 응했다. 그의 몸을 끌어안고 이 행위에 집중하려 애썼다.
그의 손이 천천히 내 몸의 곡선을 따라 아래로 내려갔다. 그가 내 몸에 가장 민감하고 비밀스러운 곳으로 다가올수록 내 안의 경고음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안 돼. 거기만은 안 돼. 그곳은 오물과 수치심으로 얼룩진 곳이었다. 민준이 자신의 욕망을 배설하고 나를 헌신짝처럼 버렸던 폐허의 공간이었다. 태우의 손가락이 마침내 그곳에 닿았을 때 내 몸은 활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아찔해졌다. 머릿속에서 더러워라는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아, 결국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망가졌구나. 영원히 고칠 수 없겠구나. 절망감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눈을 꽉 감았지만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내가 망쳐버렸다. 이 다정한 순간마저도 내 과거의 망령이 전부 망쳐버렸다. 그때였다. 태우가 모든 움직임을 멈춘 것은. 그는 내 몸에서 손을 떼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옆으로 비켜 누웠다. 나는 흐느끼지도 못하고 그저 숨죽여 눈물만 흘렸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 내가 이상해서 그렇다고 설명해야 할까? 하지만 태우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옆으로 돌아누워 흐트러진 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귀 뒤로 넘겨주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마치 어린아이를 재우듯 내 등을 토닥여주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일정했다. 쿵쿵쿵, 마치 심장 소리처럼. 그 침묵과 온기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그는 나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나를 위로하고 싶었던 것이다. 내가 원했기에 응해 주었을 뿐 그는 단 한순간도 나를 자신의 욕망을 채울 도구로 보지 않았다. 그의 배려가 너무나도 선명해서 오히려 더 큰 슬픔이 밀려왔다. 나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수치심과 미안함, 그리고 아주 작은 안도감이 뒤섞인 울음이었다. 태우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내가 지쳐 잠들 때까지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내 생애 처음으로 육체적 관계 속에서 안전함이라는 감각을 배웠다. 멈춰도 괜찮다는 것, 거부해도 괜찮다는 것. 상처받은 그대로의 나를 누군가는 판단 없이 그저 안아줄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은 실패한 하룻밤의 정사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내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아주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한 나의 첫 번째 구원이었다. 아침 햇살이 낡은 커튼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먼지가 춤추는 것을 비추었다. 나는 눈을 떴지만 한동안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가 언제 떠났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희미하게 남은 그의 채취와 어깨 위에 여전히 덮여있는 그의 외투만이 간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몸을 일으키자 머리가 지끈거렸다. 숙취 같은 통증이었지만 나는 어제 술 한 방울 입에 대지 않았다. 그것은 감정의 과잉이 남긴 후유증이었다. 나는 한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부끄러움이 화염처럼 뺨을 타고 올라왔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태우에게, 나의 유일한 친구에게. 나는 그의 선의를 욕정으로 더럽히려 했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의 밑바닥에는 아주 작고 이질적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고마움이었다. 그가 멈춰주어서 나를 밀어내거나 비난하지 않아서 그저 말없이 안아주어서 고마웠다. 민준이었다면 어땠을까? 상상만으로도 속이 메스꺼웠다. 강민준. 그 이름은 내 혀끝에 남은 독처럼 쓰라렸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향했다. 찬물을 한 컵 들이켜자 그와의 기억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우리는 대학 캠퍼스에서 만났다. 그는 빛나는 사람이었다. 언제나 자신감이 넘쳤고 유머러스했으며 모두의 중심에 있었다.
그런 그가 내게 다가왔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평범하고 내성적인 나를 그가 선택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나를 뮤즈라고 불렀다. 나의 수줍음과 세상 물정 모르는 순수함이 자신에게 영감을 준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맹신했다.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내 시간, 내 감정, 내가 가진 아주 작은 재능까지도. 그가 공모전에 낼 건축 디자인의 프레젠테이션을 밤새워 함께 만들었고 그의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기 위해 수백 장의 스케치를 그렸다. 그의 성공이 곧 나의 기쁨이었다. 사랑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믿었다. 나를 버리고 그를 위해 존재하는 것. 하지만 그의 눈빛은 서서히 변해갔다. 처음에는 찬사와 애정이 담겨있던 그의 눈은 시간이 흐를수록 익숙함과 권태, 그리고 마침내는 경멸을 담기 시작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교묘하게 나를 깎아내렸다. 서연이는 너무 순진해서 탈이야. 내가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는 내 의견을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로 치부했고 나의 작은 실수를 멍청함으로 규정했다. 나는 점점 더 작아졌고 그의 세상 안에서 그의 그림자가 되어갔다. 결정적인 날은 그의 졸업작품 전시회 날이었다. 그는 대상을 받았고 모두의 축하를 받았다. 나 역시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그는 나를 보지 못했다. 그의 옆에는 화려한 옷차림에 유명한 건축가의 딸이 서 있었다. 그가 그녀를 소개하며 웃는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의 성공을 위한 발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날 밤 그는 나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무심하게. 우리 이제 그만하자. 솔직히 너 좀 지겨워. 언제까지고 내가 네 보호자 노릇을 할 수는 없잖아. 내가 매달리자 그는 귀찮다는 듯이 나를 밀쳐냈다. 그리고 마지막 비수를 꽂았다. 너랑 자는 것도 이제 아무 느낌 없어. 매번 죽은 나무 토막 같아서 재미없다고. 내 그 불쌍한 표정 이제 역겨워. 그 말은 내 세상의 기둥을 무너뜨렸다. 나는 단순한 이별을 겪은 것이 아니었다. 나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했다. 나는 더럽고 지겹고 역겨운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 후로 나는 오랫동안 껍데기만 남은 채 살았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고 남자의 손길은 상상만 해도 공포스러웠다. 삐 소리와 함께 커피포트에 물이 끓었다. 나는 씁쓸한 기억의 잔해를 털어내듯 고개를 저었다. 인스턴트 커피 가루를 머그잔에 쏟아붓고 뜨거운 물을 부었다. 진한 향이 퍼졌지만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나는 카페 쉼표라는 작은 카페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한다. 평일에는 웹디자인 외주 작업을 간간히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웠다. 카페는 나에게 유일하게 세상과 연결된 공간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커피를 내리고 테이블을 닦고 손님들의 소음을 배경음악처럼 들으며 나의 존재를 지웠다. 그것이 편했다. 오늘도 나는 검은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카운터 뒤에 섰다. 주말 오후에 카페는 한가했다. 나는 창밖의 거리를 무심히 내다보았다. 그때 딸랑하는 풍경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들어왔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시선을 뗄 수가 없었던 그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옷이 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옷의 가치를 증명하는 듯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곧장 카운터로 걸어왔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나는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키며 기계적으로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그는 메뉴판을 보는 대신 나를 보았다. 그의 눈은 아주 짙은 검은색이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가 나를 빤히 응시하자 나는 마치 속이 전부 들여다보이는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아메리카노 따뜻한 걸로 한 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나는 황급히 시선을 아래로 내리고
포스기에 주문을 입력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의 시선이 여전히 내게 머물러 있는 것이 느껴졌다. 커피 머신이 원두를 갈아내는 시끄러운 소음이 어색한 침묵을 채워주었다. 나는 최대한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며 커피를 만들었다. 나의 모든 신경이 카운터 너머에 그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왜 나를 그렇게 쳐다보는 걸까?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아니면 내 태도가 이상했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마침내 커피가 완성되었다. 나는 컵을 쟁반에 올려놓고 최대한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그는 카드를 내밀었다. 카드를 받는 순간 우리의 손가락이 아주 잠깐 스쳤다. 차가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그의 손은 아주 따뜻했다. 그 온기에 놀라 나는 화들짝 손을 떼었다. 그는 카드를 돌려받고 커피를 들고 창가 구석자리로 향했다. 나는 그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켜는 모습을 곁눈질로 훔쳐보았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의 존재감을 무시할 수 없었다. 카페 안의 공기가 그가 나타나기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다. 그의 이름은 권지혁. 나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그날의 우연한 만남이 폐허 같던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음을 그때에 나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날 이후 권지혁이라는 남자는 카페의 풍경 일부가 되었다. 그는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 같은 창가 자리에 앉아 같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그는 항상 혼자였고 조용했다. 노트북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몇 시간이고 미동도 없이 앉아있다가 홀연히 사라지곤 했다. 그는 다른 손님들처럼 큰 소리로 통화하지도 않았고 종업원인 나를 귀찮게 부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다른 사람들의 소음보다 훨씬 더 큰 존재감을 가졌다. 나는 그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면서도 그의 모든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 그가 커피를 마시는 각도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의 움직임, 가끔씩 창밖을 바라보는 깊은 눈빛까지. 그의 존재는 내 작은 세계에 던져진 돌멩이 같았다. 고요했던 수면에 파문이 일었고 나는 그 파문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다. 처음 며칠간은 그저 불안하고 불편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은 민준이 남긴 트라우마를 자극했다. 그는 나를 감시하고 통제하려 했었다. 내 모든 일과를 알아야 했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검열했다. 권지혁의 조용한 존재감은 그 기억과 겹쳐지며 나를 긴장시켰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그의 시선에는 평가나 소유욕이 담겨있지 않았다. 그것은 관찰에 가까웠다. 마치 희귀한 식물이나 흥미로운 예술작품을 대하는 듯한 차분하고 지적인 시선. 그는 나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텅 빈 껍데기처럼 살아온 나라는 존재를 누군가 처음으로 인식해주는 듯한 기묘한 감각마저 들었다. 나는 여전히 그가 불편했지만 동시에 그가 오지 않는 날에는 나도 모르게 창밖을 힐끔거리게 되었다. 그의 부재가 만들어내는 공백은 그의 존재만큼이나 선명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토요일 오후였다. 주말이라 카페는 평소보다 붐볐고 나는 쉴 새 없이 주문을 받고 커피를 내리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때 한 아이가 내 발치에서 뛰어다니다가 그만 내 몸과 부딪혔다. 균형을 잃은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을 놓쳤고 뜨거운 커피와 우유가 담긴 컵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다. 순간 카페 안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아이 엄마가 달려와 아이를 감쌌고 나는 하얗게 질린 채 바닥에 주저앉아 어쩔 줄을 몰랐다. 이서연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매니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내 귀를 찔렀다. 그는 나에게 달려와 손님들이 다 듣는 앞에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이게 다 얼마짜리인 줄 알아?
알아, 손님 다치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 칠칠맞게 일 하나 제대로 못해. 모욕적인 말들이 심장에 박혔다. 멍청하긴. 이거밖에 안 되는 애. 민준이 내게 던졌던 말들이 눈앞에서 재생됐다. 숨이 가빠지고 눈앞이 흐려졌다. 나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매니저의 고함을 끊어버린 것은 그만하시죠. 권지혁이었다. 그는 어느새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쪽으로 다가와 있었다. 그는 매니저를 노려보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을 뿐인데도 그의 목소리에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매니저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다물었다. 권지혁은 나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깨진 유리 조각을 주우려 허둥지둥 손을 뻗었다. 그의 시선 아래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다. 가만히 있어요. 다칩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는 매니저를 향해 지갑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깨진 컵값과 바닥 청소 비용입니다. 그리고 저 직원분이 놀라신 것에 대한 위로금도 포함되어 있으니 오늘은 이만 퇴근시키시죠. 그의 행동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단호해서 매니저는 어버버하며 그가 내민 수표를 받아들 뿐이었다. 주변의 손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하자 매니저는 마지못해 내게 들어가 보라며 손짓했다. 나는 도망치듯 직원 휴게실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문에 기대 주르륵 미끄러져 내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수치심과 안도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는 왜 나를 도와준 걸까? 동정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변덕이었을까?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커피를 주문할 때 짧은 대화를 건네기 시작했다. 오늘의 원두는 산미가 강한가요? 읽고 있는 책 재밌습니까? 그의 질문은 지극히 평범했고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몇 번이고 단어를 골라야 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녹슬어버린 감정의 회로를 다시 연결하는 기분이었다. 처음에는 단답형으로 대답하던 나도 조금씩 문장이 길어졌다. 그의 앞에서는 이상하게도 솔직한 내 생각을 말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퇴근 준비를 하다 내가 가장 아끼는 크로키 수첩을 테이블 위에 놓고 온 것을 깨달았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안에는 내가 혼자 끄적인 수많은 스케치들이 들어있었다. 대부분은 꽃이나 식물 같은 정물이었지만 그것들은 나의 유일한 탈출구이자 비밀이었다. 나는 미친 듯이 카페로 다시 달려갔다. 하지만 카페 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 절망적인 기분으로 발걸음을 돌리려는데 카페 앞 가로등 아래에 서 있는 익숙한 인형이 보였다. 권지혁이었다. 그의 손에는 내 수첩이 들려 있었다. 이걸 찾고 있을 것 같아서 그가 수첩을 내밀며 말했다. 그는 안을 들여다본 기색이 전혀 없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더듬거리며 수첩을 받아들었다. 그가 그냥 가버리지 않고 나를 기다려 주었다는 사실에 심장이 쿵쾅거렸다. 혹시 그가 나를 붙잡았다. 이 안의 그림들 서연 씨가 직접 그린 겁니까? 나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그가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다. 유니폼에 박힌 작은 명찰을 본 것이리라.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알아차리기 힘든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다음 주에 저희 회사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장 전체에 플라워 데코레이션을 책임질 사람이 필요한데 혹시 서연 씨가 맡아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네, 제가요. 물론 정식으로 비용을 지불할 겁니다. 서연 씨의 재능을 사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의 눈은 농담이나 동정을 말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진심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카페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한 나에게 대기업의 중요한 행사를 맡아달라는 제안.
그것은 내 작은 세상의 벽을 부수고 들어온 너무나도 크고 눈부신 그래서 두려운 기회였다. 권지혁의 제안은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두 개의 자아를 깨웠다. 하나는 겁에 질린 아이였다. 그 아이는 속삭였다. 도망쳐. 이건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넌 재능 같은 거 없어. 그저 동정받는 것뿐이야. 결국 모든 걸 망치고 또다시 비웃음거리가 될 거야. 이 목소리는 강민준이 내게 심어놓은 저주와도 같았다. 실패에 대한 공포타인의 평가에 대한 병적인 두려움. 하지만 다른 하나는 아주 오랫동안 웅크리고 있던 희미한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말했다. 이건 기회야. 네가 진짜로 좋아했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살 수는 없잖아. 그 목소리는 내 낡은 수첩 속에서 색색의 꽃으로 피어나고 섬세한 인맥으로 뻗어나가던 나의 작은 꿈이었다. 밤새 두 개의 목소리가 내 안에서 싸웠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았다. 그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쉬웠다. 다시 카페 유니폼을 입고 커피 향 뒤에 숨어 안전하지만 무기력한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재능 있는 사람으로 봐주었다. 그 손길을 내가 정말 뿌리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퀭한 눈으로 거울 속의 나를 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두려움에 잡아먹히느니 차라리 한번 부딪혀서 깨져보자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가 명함에 적어준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어제 제안해 주신 건 감사히 받겠습니다. 답장은 거의 즉시 도착했다. 잘 생각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저희 회사 로비에서 보죠. 다음 날 나는 약속 시간에 맞춰 여의도에 있는 거대한 빌딩 앞에 섰다. K글로벌 그룹. 한국 경제의 중심을 움직이는 대기업의 본사였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차가운 건물은 그 위용만으로도 나를 압도했다. 나는 내가 가진 옷 중에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왔지만 화려한 정장을 입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초라한 이방인일 뿐이었다. 로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권지혁 본인이었다. 그는 어제와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다. 카페에서의 그는 조용하고 관조적인 관찰자였다면 이곳의 그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왕 같았다. 그의 주변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직원들은 그에게 깍듯하게 인사하며 길을 비켰다. 왔군요. 그는 나를 보며 짧게 말하고는 앞장섰다. 나는 그의 뒤를 종종 걸음으로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최고층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로 가는 내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이 어색했지만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의 사무실은 거대하고 미니멀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형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는 나를 회의용 테이블로 안내했다. 테이블 위에는 행사장 도면과 관련 자료들이 이미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이번 행사는 저희 회사의 신기술 발표회 겸 VVIP 고객 초청 파티입니다. 딱딱한 기술 발표회 느낌보다는 자연스럽고 품격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습니다. 그는 전문가 대 전문가로서 나를 대했다. 그는 내가 카페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사실은 잊은 듯 내 의견을 묻고 내 전문성을 존중해 주었다. 그는 예상과 요구사항을 명확히 설명했고 그 외의 모든 창의적인 부분은 전적으로 내게 맡기겠다고 했다. 그의 신뢰에 나는 조금씩 용기를 얻었다. 나는 가져온 수첩을 펼쳐 내가 구상했던 몇 가지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숲의 요정들이 여는 비밀스러운 파티 같은 느낌, 혹은 고요한 새벽에 이슬을 머금은 정원 같은 콘셉트. 내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그는 내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했다. 그리고 내가 설명을 마쳤을 때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군요. 특히 새벽 정원 콘셉트가 마음에 듭니다. 그걸로 진행하죠.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행사장 도면 위로 머리를 맞대었다. 그가 도면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할 때였다. 나도 같은 부분을 짚기 위해 손을 뻗었고 우리의 손등이 부드럽게 스쳤다. 순간 내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화들짝 놀라 나는 용수철처럼 손을 뒤로 뺐다. 마치 불에 댄 사람처럼. 머릿속에서는 민준인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손길은 언제나 요구하고 빼앗고 상처 입혔다. 내 과민한 반응에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나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권지혁은 내가 예상했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놀라거나 불쾌해하거나 혹은 어색해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아주 자연스럽게 의자를 뒤로 살짝 빼서 우리 사이에 물리적인 거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도면의 다른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쪽 메인 스테이지 뒤편은 전체를 플라워 월로 꾸미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내 상처를 보았지만 그것을 들추거나 아는 체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내가 다치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확보해 주었을 뿐이다. 그 배려가 너무나도 섬세해서 나는 오히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나는 그에게 꽃 샘플들을 보여주기 위해 그의 책상 쪽으로 다가갔다. 그가 의자에 앉아 있고 내가 그의 옆에 서서 샘플북을 펼쳐 보이는 구도였다. 그가 페이지를 넘기는 내 손가락을 보기 위해 상체를 살짝 숙였을 때 그의 숨결이 내 뺨 근처에 닿았다. 은은한 비누향과 쌉쌀한 나무향이 섞인 그의 체향이 내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또다시 몸이 굳었다. 등 뒤에 거대한 벽이 서 있는 것처럼 압박감이 느껴졌다. 나는 숨을 참았다. 그러자 그가 스르륵 의자를 옆으로 조금 움직였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그 덕분에 우리 사이에는 다시 숨 쉴 공간이 생겼다. 그는 여전히 샘플북에 시선을 고정한 채였다. 마치 그 공간의 변화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남자는 나를 해치지 않는다. 그는 내 보이지 않는 상처의 경계선을 보고 있었고 조용히 그 경계를 존중해주고 있었다. 사무실을 나올 때 내 마음속의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 위로 아주 작고 따뜻한 씨앗 하나가 심어졌다. 그것은 신뢰라는 이름의 씨앗이었다. 권지혁이라는 남자가 주는 조용하고 묵묵한 신뢰. 나는 처음으로 이 일을 정말로 잘 해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다. 행사 당일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내 온몸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지난 며칠간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머릿속은 온통 꽃과 디자인 구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심장은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세차게 뛰었다. 권지혁은 내게 최고의 팀과 최상의 재료를 지원해 주었다. 그는 약속대로 나의 창의성에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내가 최상의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모든 것을 받쳐주었다. 거대하고 차가웠던 행사장은 나의 지휘 아래 조금씩 새벽의 정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슬을 머금은 듯한 흰색과 연보라색의 델피니움 안개처럼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유칼립투스, 그리고 별빛처럼 반짝이는 작은 은방울꽃들이 공간을 채웠다. 나는 내가 고용한 작은 팀에게 쉴 새 없이 지시를 내렸다. 평소의 나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낯선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명확히 전달하고 그들을 이끌어 내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것은 두려웠지만 동시에 짜릿한 희열을 안겨주었다. 이곳에서 나는 더 이상 상처 입고 숨어 지내는 이소연이 아니었다. 나는 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아티스트였다. 꽃의 연약한 줄기를 다듬고 색의 조화를 맞추며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동안
나는 처음으로 내 존재의 가치를 내 손으로 증명하고 있는 기분이었다. 행사가 시작될 시간이 다가오자 나는 마지막으로 전체 공간을 점검했다. 입구에서부터 행사장 내부까지 이어지는 꽃길은 마치 꿈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고, 중앙무대 뒤편을 가득 채운 거대한 플라워 월은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뽐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내 수첩 속에 잠들어 있던 상상이 내 눈앞에 현실로 펼쳐져 있었다. 나는 작업복 차림 그대로 행사장 구석의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VVIP 손님들이 하나둘씩 입장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들이었다. 나는 그들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물질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초라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저들이 지금 감탄하고 있는 이 공간을 만든 것이 바로 나였으니까. 어머, 정말 아름답네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아요. K글로벌이 요즘 감각이 남다르다더니 정말이군. 누가 디자인한 건지 궁금한데.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감탄사를 들으며 나는 기둥에 기댄 채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순수한 성취감과 기쁨이 가슴속에서 샘솟았다. 강민주는 내 재능을 그저 자신을 빛내기 위한 도구로 이용했지만 권지혁은 내 재능 그 자체를 세상에 펼쳐 보일 기회를 주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권지혁이 나를 찾아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사와 아첨을 받으면서도 용케도 구석에 숨어있는 나를 발견했다. 여기 있었군요. 그는 샴페인 잔을 든 채 내게 다가왔다. 조명 아래의 그는 오늘따라 유난히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모두들 좋아합니다. 성공적인 행사예요.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온전히 서현 씨의 능력 덕분입니다. 그의 담백한 칭찬에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는 잠시 내 작품들을 둘러보더니 입구 옆에 놓인 아주 작은 테이블 위에 꽃장식을 가리켰다. 그것은 내가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든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작은 작품이었다. 제5 장식 마음에 듭니다. 시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강한 생명력을 품고 있는 헬레보루스를 메인으로 썼더군요. 전체 콘셉트와도 잘 어울립니다. 나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플라워 월에만 감탄할 때 그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의 가장 작은 디테일을 그 안에 담긴 나의 의도를 정확히 읽어내었다. 그는 그저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해하고 있었다. 나를, 나의 언어를. 나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처음으로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상처 입은 가여운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의 파트너, 그의 아티스트였다. 우리 사이에는 미묘하고 따뜻한 기류가 흘렀다. 시끄러운 파티장의 소음이 멀어지고 세상에 오직 우리 두 사람만 남은 것 같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실례합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우리 사이를 파고들었다. 잘 재단된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우리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이서연 씨 맞으십니까? 나는 당황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권지혁에게는 가벼운 목례만 건넨 채 다시 내게로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사무적이었다. 저는 대한금융그룹 한태준 회장님의 법무대리인 김영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대한금융그룹 한태준 회장.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왜 내 앞에서 나오는 건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한 장 꺼내 들었다. 오랫동안 이서연 씨를 찾아다녔습니다. 회장님께서 애타게 찾으셨습니다. 저를요, 왜? 내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심장이 불길한 예감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흐릿해지고 오직 내 앞의 남자와 그의 목소리만이 선명해졌다. 김 변호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엎어버릴 문장을 내뱉었다. 한태준 회장님은 서연 씨의 생부이십니다. 생부. 아버지,
그 단어가 내 머릿속에서 아무런 의미도 형성하지 못한 채 흩어졌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눈앞이 빙글 돌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나는 고아였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이름 모를 부모에게서 태어난 고아. 그것이 내 평생의 정체성이었다. 회장님께서는 현재 위독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따님을 간절히 뵙고 싶어 하십니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거대한 거짓말 속에 내던져진 기분이었다. 파티장의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몸이 휘청하고 기울어지는 순간 단단한 팔이 내 허리를 붙잡아 주었다. 권지혁이었다. 그의 손이 나를 굳게 지탱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옷자락을 붙잡은 채 텅 빈 눈으로 김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내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소리도 없이 아주 처참하게 세상이 소리를 잃었다. 김영환 변호사의 마지막 말은 내 고막에 박힌 파편처럼 맴돌며 모든 다른 소리를 지워버렸다. 생부, 위독하다. 나를 보고 싶어 한다.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부서져 내렸다. 나를 붙잡은 권지혁의 손에서 단단한 힘이 느껴졌다. 그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을 것이다. 그는 내 상태를 즉각적으로 파악했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나를 대신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은 경황이 없으시니 제가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명함 한 장 주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차분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김 변호사는 잠시 그를 쳐다보더니 이내 상황을 이해했다는 듯 군말 없이 명함을 건네고 물러났다. 권지혁은 내 어깨를 감싸 안고 주변의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등지고 나를 파티장 밖으로 이끌었다. 그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그는 마치 방패처럼 나를 둘러싼 소음과 시선들로부터 보호해 주었다. 어떻게 그곳을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그의 차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운전해 나를 나의 낡은 오피스텔 앞에 데려다 주었다. 오늘은 푹 쉬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차에서 내리기 전 그가 말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염려를 나는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인 채 집으로 들어왔다.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이서연, 26, 고아. 그것이 내가 아는 나의 전부였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나는 대한민국 최대 금융그룹 회장의 딸이 되었다. 그것은 동화가 아니었다. 내 정체성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거대한 재앙이었다. 왜 나를 버렸을까? 왜 이제 와서 찾으러 온 걸까? 수만 가지 질문이 나를 괴롭혔지만 답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재앙은 현실이 되어 내 눈앞에 펼쳐졌다. 내 오피스텔 앞은 수십 명의 기자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내 이름을 외쳐댔다. 대한금융그룹에 숨겨진 황태녀. 한태준 회장의 유일한 상속녀. 그녀는 누구인가? 따위의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인터넷 뉴스를 도배하고 있었다. 나의 초라한 과거와 현재가 낱낱이 파헤쳐져 대중의 가십거리로 소비되고 있었다. 나는 내 작은 방 안에 갇힌 죄수가 되었다. 이틀 동안 나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저 침대에 웅크린 채 울기만 했다. 세상이 나를 구경거리로 만들었다. 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나를 향한 경멸적인 비웃음으로 느껴졌던 민준의 시선과 겹쳐졌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다. 누군가 현관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다. 기자들이겠거니 생각하고 무시했지만 문틈으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이서연, 나야 민준이야. 문 좀 열어봐. 강민준. 그 이름이 들리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가 여길 어떻게 알고 왔지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가 왜 지금 여기에 나타난 거지? 나는 문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문 밖에서는 그의 애타는 목소리와 기자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서연아, 제발 나 할 말이 있어. 뉴스 봤어. 너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다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절절한 후회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과거의 나라면 저 목소리에 속아 넘어가 문을 열어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알 수 있었다. 저것은 모두 영이라는 것을. 그는 뉴스를 보고 달려온 것이다. 내가 가난하고 보잘것없을 때는 역겹다며 나를 버렸던 그가 내가 재벌가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나를 찾아온 것이다. 그의 위선에 구역질이 났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나의 첫사랑이었고 내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였다. 그의 목소리는 내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그는 건물 관리인을 구슬렸는지 잠시 후 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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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컥. 문이 열리고 몇 년 만에 마주한 강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예전보다 더 세련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탐욕스러운 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손에 든 꽃다발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내게 달려와 나를 와락 끌어안았다. 서연아, 정말 너였구나. 보고 싶었어. 정말 죽을 만큼 보고 싶었어. 나는 그의 품에서 몸이 굳어버렸다. 그의 채취, 그의 목소리, 모든 것이 트라우마 스위치를 누르는 것 같았다. 내가 쓰레기였어. 내가 미쳤었지. 너 없이 지내는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너한테 정말 미안해서.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그는 내 어깨를 붙잡고 애원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까지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그는 내가 동정심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머리로는 그의 의도를 알았지만 마음은 과거의 상처와 기억에 속박되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내가 입을 열어 무어라 말하려는 순간이었다. 열린 문틈으로 또 다른 사람이 들어섰다. 권지혁이었다. 그는 문 밖에 진을 치고 있던 기자들을 어떻게 뚫고 들어왔는지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등장은 소란스럽던 공간의 공기를 단숨에 바꾸어 놓았다. 권지혁은 나를 붙잡고 있는 민준을 잠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민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내게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그리고 내 어깨를 붙잡고 있는 민준의 손을 보지도 않은 채 내 반대쪽 어깨 위로 자신의 손을 묵직하게 올려놓았다. 그의 손은 아주 따뜻했다. 그 온기가 닿는 순간 민준의 목소리가 만들어냈던 혼란의 안개가 거짓말처럼 거쳤다. 그의 손길은 내게 상기시켜 주었다. 존중받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판단 없이 배려받는다는 것이 어떤 감각인지, 그리고 내가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이서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내 어깨를 붙잡고 있는 강민준을 보았다. 그의 눈물 어린 눈 속에서 나는 후회나 미안함이 아닌 초조함과 욕망을 보았다. 그는 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통해 내 뒤에 있는 거대한 부와 명예를 보고 있었다. 그 순간 마법이 풀렸다. 내 안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미련의 찌꺼기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권지혁의 손이 닿은 어깨는 굳건한 바위 같았다. 그 바위에 기대자 강민준이 만들어낸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다.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내 어깨를 붙잡고 있는 민준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 나를 설레게 했던 그 손이 이제는 끈적한 욕망으로 나를 더럽히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나는 내 손을 들어 그의 손을 힘주어 떼어냈다. 그는 놀란 듯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 담긴 당혹감을 마주하며 나는 내 생애 처음으로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그 손 놔.
내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민준의 얼굴에서 애절한 표정이 사라지고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내 뒤에 서 있는 권지혁을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나를 향해 필사적으로 연기하기 시작했다. 서연아, 왜 그래? 이 사람 때문이야. 이 사람이 너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그는 교묘하게 화살을 권지혁에게 돌리려 했다. 나를 나약하고 다른 남자에게 쉽게 휘둘리는 존재로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과거의 나라면 그 프레임에 갇혀 허우적거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나는 피식하고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내 웃음소리에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니, 내가 말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내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 때문이지.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동공이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며 나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내 기억 속에 박혀있던 비수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당신은 내가 지겹다고 했어. 기억나? 내 불쌍한 표정이 역겹다고도 했지. 그리고 또 뭐라고 했더라. 아, 죽은 나무 토막 같아서 재미없다고. 내가 그의 말을 읊을 때마다 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내가 그 모든 모욕적인 말들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그리워졌다고, 내가 없어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고. 정말이야.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아니면 내가 대한금융그룹 한태준 회장의 딸이라는 뉴스를 보고 온 건 아니고. 전곡을 찔린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변명하려 입을 열었지만 나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것은 나의 싸움이었다. 내가 끝내야만 하는 전쟁이었다. 당신은 내가 상처받은 것에 대해 미안한 게 아니야. 당신이 버린 복권이 1등에 당첨된 걸 알아서 배가 아픈 것뿐이지. 안 그래? 나는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나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우리의 관계에서 힘의 균형이 역전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뮤즈도 아니고 당신의 성공을 위한 발판도 아니야. 그리고 당연히 당신의 재기를 위한 동아줄은 더더욱 아니고. 나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알던 이서연은 여기 없어. 당신이 죽였으니까. 나의 마지막 말에 마침내 그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다. 그의 얼굴에서 애원과 후회의 표정이 사라지고 추악한 분노와 경멸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가 예전에 내게 보여주었던 바로 그 표정이었다. 뭐 내가 죽여 웃기지 마, 너야말로. 돈 좀 생겼다고 눈에 뵈는 게 없지. 이 남자 믿고 까부는 거야. 그래, 내까짓 게 뭘 알겠어. 남자가 주는 돈이나 받았으면서 사는 주제에 그의 입에서 추악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의 말은 더 이상 내게 상처를 입히지 못했다. 그것은 그저 패배자의 발악으로 들릴 뿐이었다. 그의 본색을 확인하자 오히려 마음이 후련해졌다. 그래, 바로 그거야. 내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게 당신의 진짜 모습이지. 이제야 속이 다 시원하네. 내 평온한 반응에 민주는 이성을 잃은 듯했다. 그는 내게 달려들 것처럼 손을 치켜들었다. 이게 진짜 그의 손이 내게 닿기 전 거대한 그림자가 우리 사이를 막아섰다. 권지혁이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조용했지만 그의 전신에서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위압감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는 민준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그의 어깨는 단단한 벽 같았다. 권지혁은 그저 민준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민준은 압도당했다. 나가, 권지혁이 내뱉은 첫 마디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민주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지만 감히 권지혁에게 대들지는 못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나를 증오스럽다는 듯이 쳐다보더니 두고 봐, 넌 후회하게 될 거야.
라는 상투적인 말을 남기고 거칠게 몸을 돌려 현관을 나섰다. 꽝!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내 세상을 짓누르던 거대한 압력이 사라졌다. 길고 길었던 악몽에서 마침내 깨어난 기분이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몸이 휘청거렸다. 나는 벽에 기대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긴장이 풀리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숙여 흐느낌을 삼켰다. 그때 권지혁이 내 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그를 볼 면목이 없었다. 나의 가장 추하고 약한 부분을 그에게 전부 들켜버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뻗어 내 뺨에 흐르는 눈물을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따뜻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떠한 동정이나 판단의 빛도 없었다. 그저 깊고 고유한 이해심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내가 이 싸움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봐 주었고, 내가 무너지려 할 때 기댈 벽이 되어 주었다. 괜찮아.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다 끝났어. 그의 말에 나는 끝내 참지 못하고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던 과거의 망령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자유로워졌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고 나는 오랫동안 응어리져 있던 모든 것을 토해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정화의 눈물에 가까웠다. 과거의 더러운 때를 씻어내는 뜨거운 눈물이었다. 권지혁은 내가 그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그저 나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더 깊은 울림을 주었다. 내가 마침내 진정되었을 때 그는 내게서 한 걸음 물러섰다. 여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기자들이 철수할 때까지 잠시 다른 곳에 가 있는 게 좋겠어. 그의 말은 질문이 아닌 통보에 가까웠지만 그 안에는 강압이 아닌 배려가 담겨 있었다.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의 내게는 스스로를 보호할 힘도 이 상황을 헤쳐나갈 지혜도 없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아니, 그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그는 나를 데리고 그의 차에 올랐다. 차는 서울의 야경을 가로질러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도시에서 가장 높은 주상복합 건물 지하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의 집 펜트하우스는 고요한 성체 같았다. 미니멀하지만 최고급 자재로 마감된 내부는 차가울 정도로 정갈했고, 거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는 현실감 없는 도시의 불빛들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나의 혼란스러운 현실과는 완벽하게 분리된 다른 차원의 공간이었다. 그는 내게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고 푹신한 소파에 앉혔던다.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말해. 우선은 좀 쉬어. 그는 나를 손님처럼 대했지만 그의 모든 행동에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려는 세심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내게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일을 하는 듯했고 거실에는 나 혼자 남겨졌다. 나는 멍하니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나는 과거의 악령과 싸우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모든 소음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된 이 공간에서 한 남자의 배려를 받고 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서재 문이 열리고 그가 나왔다. 그는 넥타이를 풀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조금은 편안해진 모습이었다. 그는 내 옆이 아닌 맞은편 소파에 앉아 나를 바라보았다. 조금은 괜찮아졌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고맙습니다. 내가 말했다. 오늘 저를 지켜주셔서요. 지켜준 게 아니야. 그가 조용히 대답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옆에 있었을 뿐이지. 그의 말은 내 심장을 관통했다. 그는 나의 공을 가로채지 않았다. 그는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다는 사실을 나 자신보다 더 명확하게 인정해주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마지막 경계심의 벽이 스르륵 허물어져 내렸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그가 앉아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는 의아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그 앞에 멈춰 서서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숙여 그의 입술에 나의 입술을 가만히 포겠다. 그것은 유혹이나 갈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모든 진심을 담은 감사이자 당신을 신뢰한다는 무언의 고백이었다. 그의 몸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나를 밀어내지 않았다. 잠시 후 그의 팔이 조심스럽게 내 허리를 감싸 안았고 그는 나를 자신의 무릎 위로 부드럽게 이끌어 앉혔다. 우리의 입맞춤은 점점 더 깊어졌다. 이 입맞춤은 지난밤 태우와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태우와의 입맞춤이 어둠 속에서의 필사적인 구원이었다면 지금 이 입맞춤은 밝은 빛 아래에서의 온전한 교감이었다. 상처의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의 입술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으며 그의 모든 움직임은 나를 존중하고 아끼고 있음이 느껴졌다. 그의 손이 내 등 위를 천천히 쓸어내렸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얼어붙어 있던 내 피부의 감각들이 하나씩 깨어나는 것 같았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마치 마른 대지에 비를 내리듯 천천히 나의 모든 것을 적셔왔다. 그가 나를 안아들고 침실로 향했을 때 나는 아주 작은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기묘한 평온함에 휩싸였다. 이 남자라면 괜찮을 것이다. 이 남자라면 나를 부서뜨리는 대신 조각난 나를 다시 붙여줄 수 있을 것이다. 침대 위에서 그는 옷을 벗는 것조차 하나의 의식처럼 경건하게 행했다. 그는 내 몸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탐험하고 있었다. 그는 나의 모든 상처와 흉터를 발견했고 그 위를 입술로 부드럽게 덮어주었다. 마치 괜찮다고 이 상처들마저도 너의 일부이며 나는 그 모든 것을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의 손길은 단 한 번도 내게서 무언가를 빼앗아 가려 하지 않았다. 오로지 주려고만 했다. 쾌락을 안정을 그리고 사랑받고 있다는 충만한 감각을. 민중과의 관계에서 육체는 그저 욕망을 배설하는 도구에 불과했다. 수치심과 자기 혐오만이 남는 행위였다. 하지만 권지혁은 내게 가르쳐 주었다. 육체의 결합이 얼마나 깊은 위로와 치유가 될 수 있는지를. 두 사람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서로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가 마침내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아픔 대신 가득 차는 충만함을 느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 비친 나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나는 사랑받는 여자였다.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깊었다. 그는 나를 재촉하지 않았고 나의 모든 반응을 살피며 나를 이끌었다. 나는 처음으로 내 몸이 주는 쾌락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다. 수치심 없이 두려움 없이. 그의 품 안에서 나는 녹아내렸고 다시 태어났다. 절정의 순간 터져 나온 것은 단순한 신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해방을 알리는 기쁨의 외침이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끌어안은 채 숨을 골랐다. 그의 심장이 내 등 뒤에서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들렸다. 괜찮아.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나는 몸을 돌려 그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그리고 내 생에 가장 진실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괜찮아.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나는 폐허 속에서 마침내 나를 구원할 한 사람을 만났다. 아니, 그를 통해 나 스스로를 구원할 방법을 배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낯선 천장의 무늬를 보며 눈을 떴다. 낯설었지만 두렵지 않았다. 내 옆에는 그가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밤새 나를 감싸 안았던 그의 팔은 여전히 내 허리를 단단히 붙들고 있었다. 창틈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 윤곽을 부드럽게 비췄다. 잠든 그의 모습은 평소의 냉철한 CEO가 아닌
무방비하고 평온한 한 남자의 얼굴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의 뺨을 쓸어보았다. 까슬한 수염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살아있는 감각이었다. 어젯밤 그는 나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해 주었다. 그의 품 안에서 나는 비로소 온전한 내가 된 기분이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나. 그리고 어쩌면 미래를 꿈꿀 수도 있는 나. 우리의 관계는 그날 아침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우리는 더 이상 위기 상황 속의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니었다.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연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의 시선과 작은 행동들 속에 나를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평온한 시간은 길지 않았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고 내가 마주해야 할 현실은 문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언제까지고 그의 성체 안에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나의 생부라는 남자 한태준 회장이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나는 그를 만나보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용서나 화해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이 거대한 사건의 진실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내 과거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다. 권지혁은 내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그는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병원 VVIP 병실에서 마주한 한태준 회장은 내가 뉴스에서 보던 카리스마 넘치는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각종 의료기기에 의지해 간신히 숨만 내쉬고 있는 앙상하고 쇠약한 노인이었다. 그의 눈만이 희미하게 빛나며 나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고 갈라져 있었다. 그는 내게 모든 것을 고백했다. 젊은 시절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했던 여인과의 사이에서 내가 태어났다는 것.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두 사람을 갈라놓았고 갓 태어난 나를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보내버렸다고 했다. 그는 평생을 후회하며 나를 찾아 헤맸다고 이제라도 만나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의 고백을 듣는 동안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눈물도 분노도 솟아나지 않았다. 그저 아주 먼 옛날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었다. 그는 나의 생물학적 아버지였지만 내 인생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그의 후회와 고통은 오롯이 그의 몫이었다. 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몰차 에고오 빈테이루 다게das다. 그것이 내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자 내 과거를 향한 마지막 인사였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나는 내 인생의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다. 한태준 회장의 유일한 상속녀라는 사실이 공식화되자 세상은 나를 가만두지 않았다. 친척이라며 접근해오는 사람들 내게 투자를 바라는 기업들, 나의 모든 것을 캐내려는 언론. 이 모든 것은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것들이었다. 그때마다 권지혁이 내 옆에 있었다. 그는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스승처럼 내가 이 낯선 세계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변호사와 자산관리사를 소개해 주었고 언론을 상대하는 법에 대해 조언해 주었다. 그는 나를 대신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었다. 어느 날 저녁 의리는 그의 집에서 함께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모든 게 꿈 같아요. 갑자기 생긴 이 돈과 지위가 마치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이걸 감당할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그러자 그가 내 잔에 와인을 채워주며 말했다. 자격은 누가 주는 게 아니야. 스스로 만드는 거지.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은 돈 때문에 특별해진 게 아니야. 당신은 원래부터 특별한 사람이었어. 나는 당신이 카페에서 커피를 내릴 때부터 알아봤지.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오직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며 자신만의 우주를 만들던 사람. 그 힘이 있다면 당신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의 말은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울렸다. 그는 나의 새로운 배경이 아닌 나의 본질을 보고 있었다. 그의 믿음 속에서 나는 조금씩 더 단단해졌다.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대한금융그룹의 후계자. 나는 경영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다. 나는 그저 꽃을 만지고 아름다운 것을 창조할 때 가장 행복했다. 며칠 후 나는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그 결정을 가장 먼저 권지혁에게 알렸다. 저는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내가 말했다. 예술적 재능은 있지만 저처럼 기회가 없었던 젊은 아티스트들을 후원하는 재단이요. 그리고 작은 갤러리를 열어서 그들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는 거죠. 제가 물려받을 돈은 그런 곳에 쓰고 싶어요. 내 말을 들은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아주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내가 본 그의 미소 중에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다. 그는 내게 다가와 나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그거 아주 멋진 생각이군. 당신답고. 그의 품에 안겨 나는 더 이상 미래가 두렵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버려진 고아도 갑자기 신데렐라가 된 행운아도 아니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길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이서연이었다. 그리고 내 옆에는 세상 누구보다 나를 믿어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렀다. 때로는 거친 급류처럼 나를 핥히고 지나갔고, 때로는 잔잔한 호수처럼 나를 평온하게 감쌌다. 그 흐름 속에서 나는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단단해져 갔다. 그로부터 2년 후 서울의 중심 청담동의 한적한 골목에 나의 작은 갤러리 여백, 유파이, 이 문을 열었다. 이름처럼 갤러리는 화려함보다는 비어여 있는 공간의 아름다움을 강조했다. 나는 그 빈 공간을 내가 세운 재단이 발굴한 젊은 예술가들의 꿈과 열정으로 채워 넣었다. 오늘은 갤러리의 첫 번째 기획전 오프닝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다. 2년 전 VVIP 파티장에서 숨어있던 나와는 달리 지금의 나는 단정한 실크 드레스 차림으로 갤러리의 주인이 되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정재계의 유명 인사들 저명한 미술 평론가들, 그리고 무엇보다 반짝이는 눈을 한 젊은 작가들이 갤러리를 가득 메웠다. 모든 것이 내가 꿈꾸던 그대로였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대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전시의 대표 작가인 20살 남짓의 어린 화가가 내게 다가와 상기된 얼굴로 말했다. 그녀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천재적인 재능을 키워온 아이였다. 나는 그녀의 모습에서 과거의 나를 보았다. 재능이 있어도 알아봐주는 사람 하나 없어 어둠 속에 갇혀있던 나. 나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대단한 건 내가 아니야. 당신의 그림이지. 나는 그저 당신의 그림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준 것뿐이야. 나의 격려에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과거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상처 덕분에 나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상처는 나의 약점이 아닌 나의 가장 큰 자산이 되어 있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나는 잠시 소음에서 벗어나 갤러리 2층의 작은 테라스로 나왔다. 시원한 밤 공기가 뜨거워진 뺨을 식혀주었다. 난간에 기댄 채 나는 갤러리 내부를 환하게 밝히는 불빛과 그 안에서 웃고 떠드는 사람들을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때 익숙한 온기가 등 뒤에서 나를 감싸 안았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여기 있었군. 주인공이 사라져서 한참 찾았잖아. 권지혁이 내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품은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나에게 가장 완벽한 안식처였다. 잠시 바람 좀 쐬고 있었어요. 아주 멋져. 당신이 해냈어.
그는 파티나 갤러리의 성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 힘으로 일으켜 세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같은 풍경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침묵마저도 이해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그는 내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부드럽게 만지작거렸다. 작년 내 생일에 그가 선물한 세상에 하나뿐인 반지였다. 그는 청혼이라는 거창한 말 대신 앞으로의 모든 계절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었다. 그다운 담백하고 진솔한 고백이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나는 홀로 갤러리 중앙에 섰다. 모든 손님이 떠나고 고요해진 공간에는 그림들만이 남아 자신의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드는 그림 앞에 멈춰 섰다. 거친 폭풍우가 지나간 뒤 폐허 속에서 피어난 작은 들꽃 한 송이를 그린 그림이었다. 나는 그 그림을 보며 나의 여정을 생각했다. 모든 것을 잃었던 절망의 밤. 나를 일으켜 세웠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실패한 하룻밤의 관계 속에서 배운 안전함이라는 감각이었다. 그리고 내 삶에 불쑥 나타나 나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묵묵히 기다려준 한 남자. 나를 버렸던 아버지의 유산은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었고 나를 핥히었던 과거의 상처는 다른 일을 보듬을 수 있는 힘을 주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나는 깨달았다. 행복은 상처 하나 없는 매끈한 상태가 아니었다. 과거의 모든 아픔을 지우개로 지워버린 백지 상태도 아니었다. 행복은 자신의 상처를 똑바로 마주하고 그것마저도 내 삶의 일부로 끌어안을 수 있는 용기였다. 폐허 속에서도 기어이 피어나는 들꽃처럼 자신의 생명력을 믿는 것이었다. 행복에는 단 하나의 정답이 없다. 그리고 지금의 내 행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 조용한 강인함,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저 멀리서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는 저 사람과의 깊은 유대감. 부서진 조각들로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안다. 나는 그림에서 시선을 떼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권지혁을 향해 걸어갔다. 그가 내게 손을 내밀었다. 이제 집에 갈까? 나는 활짝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네. 가요, 우리 집으로. 우리는 함께 갤러리를 나섰다. 도시의 불빛이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다. 그리고 나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서연의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상처를 이겨내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힘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은 어떤 모습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